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수입니다. 방금 우리 그 성정기 교수님이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건 주최측의 농간입니다. 이거 저를 어떻게 그냥 꼬셔가지고 유인해서 이렇게 주제 주셨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인생명이에요. 그래서 나 못한다. 아니 우리 수강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제가 말미에 썼습니다만은 그 인생 경영을 잘해오신 분들인데 저랑 뭐 똑바르게 잘한 게 있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제 7강인데 6강을 들어보니까 전 구름 속에서 걷는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발로 땅을 밟는 기분으로 우리 사는 세계에서 현장을 보는 그런 좀 살아있는 얘기가 좀 더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우문현답. 우리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는, 우리 발로 뛴다고 했잖아요. 발로 뛰는 것 자체가 현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평생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경영하기야말로 이 현장을 모르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하고 현장의 그런 실제 프랙티스를 갖다가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고 보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제목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가 멋진 삶을 위한 경영학적인 접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멋진 삶, 그래 멋진 인생. 우리 정선식 교수님이 오늘 참 멋진 연주해 주셨는데 멋지다. 예? 이걸 멋진 삶, 멋진 인생 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노래방을 가면 제일 마지막 곡이 박정식의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아시죠? 노래방 안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불러봐요. 네. 그 멋진 인생의 그 가사가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이게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now here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여러분은 저하고 지나친 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프린트문을 보시면 지난번 하시는 분들하고 좀 앞에가 구성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프로필 다음에 그 연도가 썼습니다. 연도가. 그래서 제가 이 연도를 갖다가 부여하는 의미는 인생을 논하는데 제가 살아온 또 과정도 좀 많이 반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연도를 갖다가 이제 기입하면서 그래 그때 시절 이렇게 했지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서한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까 성진희 교수님이 상남이라는 얘기를 하셨네. 상남 경영. 제가 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 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요즘에 보면 LG의 그 의인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업에서 주고 있는 의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구하고 화재 불더미 속에서 사람 구해내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사람 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주는 상이 의인상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5천만 원, 1,000만 원씩 그렇게 1억씩 시상을 하거든요. 근데 LG의 그 구자경 회장이 호가 상남입니다. 왜 상남이냐? 참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진주에가 있습니다. 진양군에 그 마을에 가면요 구자경 회장이 태어났던 생가가 있고요. 생가 앞에 가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상남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다리가 처음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다리가 상남교가 생겨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를 잘 무사히 마쳤다. 너무 고마워서 자기 호를 상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거기 초등학교에도 상남 체육관하고 시골 학교에 그런 체육관이 있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모교에다가 상남 체육관을 갖다 지어주는 그런 그 사를 봤는데, 이분이 1995년부터서 해마다 한국의 경영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했었습니다. 95년부터서. 그래서 이제 상금을 1,000만 원씩을 이제 내놓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시장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상을 받으면서 남다른 그 감회가 있어가지고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상남을 갖다 이끌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좀 힐링한다, 그야말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생각에서 제가 많은 그림과 사진과 이걸 봤으면서, 강의하는 텍스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온 얘기죠? 십계시록 100절, 우리가 불패가 아닌 불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손자병법? 네, 손자병법에 너무나 쉬운 얘기라 대답 안 하시구나.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어디 가든지 강의를 하면 미리 꼭 어떤 분이 강의를 받는가, 그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분들 전화하고요, 그 이력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대상에 대한 특성을 제가 파악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D기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래야 서로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서로를 잘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바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제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자기 노출을 시켜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입자가 6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은 책 사람이 경쟁이다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퀴즈에서 마침 한 번씩 드리려고요. 사람이 6개 있는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폭마누라 3에 저 대목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사람 문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제 방에 가면 이 액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만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게 그 성천 유달령 교수가 쓴 액자인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유달령 교수 그러면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옛날 재근 국민운동본부 본부장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분이 서울농대 교수인데, 덴마크가 황무지에서 농업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때 그름길이라든가 날가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덴마크의 그런 경영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유달령 교수가 자기는 한국의 날가스, 한국의 그름길이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집권하게 되니까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본부장 위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달영 교수가 자기 그 그림을 한번 우리나라에 개조해가지고 정말 덴마크처럼 그 황무지에서 한번 개척해가지고 농업대국을 만들겠다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교수가 맡아서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해편딩이 안 됐습니다만 그분이 저는 그 인간을 만남을 잘한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얼핏 스치는 것이 그게 되고 있더라고요. 링컨이 했던 얘기. 만나는 사람에서 우리는 배운다는 얘기가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한 분 한 분 뜯어놓고 보면 우리한테 전부 다 교훈을 줄 수 있고 레슨을 줄 수 있고 우리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 9988 234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99세까지.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후에 죽는다고 말이에요. 2, 3일 후에 죽는다. 제가 강의를 그래도 좀 했지만 꼭 해보고 싶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KBS 아침마당입니다. 왜냐? 거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청중들이 이제 거기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거기에 특히 여성 청중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나 반응이 좋잖아요.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잘해줘요. 그래서 막 같이 웃고 대답하고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좋은 건데 오늘 여러분 제 얘기에 좀 반응을 많이 해주셔야 저도 신나서 일할 것 같은데 우리 김준석 교수님 같이 좀 해주시면 네, 할 것 같습니다. 9988 234인데 저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올해 고위가 넘었는데 70평생 동안에 남도 그러니까 광주 전남을 내가 언제 벗어나느냐 생각해 보면 군대 생활 3년 부산에 있으니까 3년 하고요. 그 다음 미국 대학에 가 있을 때 1년을 빼고는 제가 이 남도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도 광주 전남을 발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까? 이런 차원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런 힘이 되는 우리 연구 대상이 바로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99%입니다. 99%의 중소기업. 그 다음에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9988 234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99%의 중소기업과 88%의 근로자들 2배, 3배 사랑하자. 9988 234를 바꿔가지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현장과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9988 234를 갖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경영학적인 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경영학 그래요. 어떤 학문이냐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영학적으로 제가 본다고 했는데 경영학은 아시다시피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가 뭐냐?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과학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은 켜지만 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은요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이공계에서 하는 것처럼 피아노 치는 듯이 이런 것보다는 바이올린처럼 연구하는 것이
사용하기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theory of practice 이론과 실제를 같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continuous라고 해요.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오늘 리더십 얘기가 나오지만요,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리더십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이게 없습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더 효과적인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가지고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아프리카 근로자들은 성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한 리더십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그 종업원들을 성수도 높은 종업원을 상대로 하는 리더십이 또 다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혹시 하면 그렇습니다. 경영학이 학문이냐? 왜냐하면 경영학의 적재성을 찾아보면 없다 이거지. 뭐냐면 우리가 현장 해법을 찾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갖다가 원용해다가 예? 그래서 지금 인터디시플리너를 말을 그렇습니다. 여러 학문이 접해서 해법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병행에 쓰는 게 지금 뭐 수학, 통계학부터 물리, 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물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리, 사회, 인류, 또 철학까지, 예? 국문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종합해가지고 해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자적인 연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자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잠깐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쭉 사는 과정에서 보면요. 그래,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이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보냅니다.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생활을 근데 거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는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그 직무의 문제, 내가 맡는 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내 적성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 그 조직에서 원하는 그 잡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잡이 이렇게 서로 잘 맞닥뜨려야 돼요. 일반적인 일감을 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일감도 서로 간에 필요한 일감, 서로가 원하는 일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잡 디자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로생활하면 흔히 QWN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져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적게는 개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크게는 우리 직장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이렇게 좀 확장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강의 주제에 디지로그 시대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로그라는 말이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합성어인데 이게 이해된 요소가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역임했고 그 다음에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지금도 8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투병 생활을 했지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 이혜령 교수가 2006년에 14년 전에 1월 달에 중앙일보에 한 달간 디지로그로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 정말 이게 우리가 디지로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해 가다 보니까 빠르게 되고 신속하게 되고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이런 건 누리지만 결국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아날로그.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감성 이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디지털라이즈 된 것도 좋다 이거지.
이 디지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 인성이라든가 우리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놓치지 말고 같이 챙겨가는 거. 이것을 갖다 디질로그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이 참 좋아서 제가 이령 교수님한테 제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나온 책인데 5판째입니다. 우리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디질로그 시대 인적자원 관리 이렇게 이제 2007년에 제가 책을 초판을 냈는데 이제 5판째 올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의 저 교수들하고 이제 같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관리 교재가 디지털로 알고 있는 것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어린 교수님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관리도 이 정말 디지로그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고 또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어린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디지로그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공감하시게 어느 청년이 여자친구를 여친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친이 이제 그 정도 사귀었으면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결혼 훈장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여친이 꽃을 좋아하니까 광주시에서 가장 좋은 꽃집이 어디냐 컴퓨터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이쪽에 대인동에 꽃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집에 이제 한 달간 그 꽃 배달료를 주고 꽃값하고 주고 자기 애인 집 주소를 주고 꽃을 배달을 시킨 겁니다. 한 달간. 그건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딱 한 달간 배달되고 나서 한 달 후가 되니까 그 여자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보자. 만났어. 꽃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나 결혼하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 고마워. 그리고 손을 잡고 그랬더니 결혼하기로 한 대상이 자기가 아니고 누구였겠습니까? 꽃을 배달한 남자. 예. 꽃을 배달한 꽃집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와서 띵동 누르고 꽃다발을 안겨줬던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이게 뭐냐? 디지털만 쫓다가 놓친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검색하고 꽃집을 찾아도 어쩝니까? 그 꽃을 이제 자기가 사가지고 들고 가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죠. 그게 디지털이다 이거죠. 디지털만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이현 교수의 글을 같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선언이라고 거기도 프린트만 나와 있습니다만 엇박자라든가 우리가 미닫이라든가 나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서랍이면 서랍이잖아요. 근데 문 열면 미닫이잖아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여자치. 그리고 들고 난 나들이.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다 쓰고 있다는 우리 한국의 특성도 뭐 얘기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지로그 선언에 대해서 책자가 지금 좀 전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책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많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요건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경영 관리 뭐 얘기하는데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플랜 투 C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혹은 경영이나 관리다 이렇게 같이 쓰는데, 그래서 매사를 우리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체는 옮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플랜대로 됐는지 이제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루를 살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플랜하잖아요. 그리고 낮에 열심히 뛰고 둘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C를 하잖아요. 그 C를 해보고 그래 내일은 내가 오늘 산업은 이게 잘못됐어. 내일은 수정해가지고 고쳐서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래서 다시 또 플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플랜 투 C 이 3박자가 매사를 결정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어쩝니까? 우리가 아침에 허겁지겁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저녁에는 그냥 오자마자 골아 떨어지면 그 플랜 투 C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5분 눈을 깨고 5분 동안 하루를 설계하고 또 저녁에 가서 잠자리에 들면서 5분씩만 쓰시라 이거죠. 이게 플랜 투 C다 이게 우리 계획적으로 사는 얘기입니다. 제가 플랜하면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이 플랜을 잘 세워요. 구도 잘해요. 근데 약한 게 어디냐? 결정적으로 C가 약하다. C가 약하다. 이게 이 플랜 투 C의 그런 사이클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하면 결국 우리 인생 경영도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한테 아이고 교수님은 플랜 투 C 잘 하십니까?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징기스칸 그러면 뭐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징기스칸의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근데 징기스칸의 자서전을 보면요, 나를 칸이라고 부르지 마라. 징기스칸이야, 칸과 나를 칸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불러라. 이 대목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칸이라 하지 말고 태무진이라고 불러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그 상하관에서 권위가 지금 없었잖아. 이름을 불러주는 거. 우리가 미국인들, 외국인들 만나면, 서양인들 만나면 그냥 헤이, 존, 탐, 상사 이름도 막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상하관에, 더구나 군신간에 이런 이름을 즐겨 부르는 이 대목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면 징기스칸도 자기 부하들의 신하들 이름을 즐겨 부르는 겁니다. 저는 모르면 몰라도요. 알렉산더보다도 히틀러보다도 또 나폴레옹보다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대륙을 평정을 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일본의 그 여자 농구가 아주 강팀들이 많잖아요. 종방이라고 하는 여자 농구팀에 그것이 가네본가요? 그런데 그 농구팀의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 비결을 얘기하니까 그 감독 나는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불렀다.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대목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그 다음 주에 제 막내 아들이 광주대학 가서 농구 연습을 한다고 이제 농구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농구 코치가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유심히 봤더니 야, 너 안경쓴 놈이라고 안경쓴 놈. 이름을 안 부르고 너 안경쓴 놈이라고 이런 식으로 애들을 부르더라고요. 아, 저건 안 돼. 이름을 갖다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 이 정말로 우리한테 소중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 우리가 일상 이제 아까 뒤에서 나옵니다. 이름 부를 때도 우리가 정선식 교수님 해놓고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주목이 되잖아요. 소중한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 기억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교수님 저는 이름이 왜 그런데 소질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름 외우는 게 소질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름 외우는 것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한 80명씩 됩니다. 한 달에 이름을 다 외웁니다. 80명. 제가 이름 외우는 데 소질이 있습니까? 천만에.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번 시간에 들어가면 이번 시간에 5명을 내가 기억하겠다. 출석 부르잖아요. 그럼 5명 이건 어디에 앉아있는다 합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 홍길동, 김갑순자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불리는 학생들은 학기 내내 수업 태도가 어때요? 저만 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나가. 이게 특히 우리 한국의 우리 부부들 또 우리 여성들 보면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에?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가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 반전되고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데 첫 단추다. 예? 인사관리의 첫 출발이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 사회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IQ, EQ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 골먼이라는 제 교수가 SQ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진이거든요. 소셜 인텔리전스 코션트인데 사회진이 뭐냐? 저기 지금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21세기는 S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 감정과 의도를 읽고 타인과 잘 어울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I와 U에서 당신이 상대방이 지금 뭘 원하는가, 응? 뭘 바라는가, 니드가 뭔가, 어디가 아픈가, 뭘 힘들어하는가, 어디가 가려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알아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근데 물론 그걸 갖다 나는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응? 아이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예? 뭘로 힘들어하고 이러는가, 어디가 가려운가, 예? 뭘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 고객의 니드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예? 그 간절히 원함을 갖다 파악한 거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골먼 교수가 SQ를 이해했는데 이제 두 가지 사례예요. 이게 우리 역대 조선시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SQ가 가장 높았던 임금은 저는 단연 세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도 보시잖아요. 한글 후민정음 창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에 시달립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풍전등화해서 그때 꿋꿋하게 후민정음을 창제를 했잖아요. 근데 세종은요, 그 백성들,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백성들이 정말 간절한 아픔이 뭡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문자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자는, 한자는 기득권층의 양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 통치의 가버넌스를 갖다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세종이에요. 이게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고 백성들한테 글자를 갖다 알려준 거잖아요. 이게 세종의 가장 주된 고객은 백성인데 그 백성의 간절함을 아픔을 헤아려가지고 해결했다. 응?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그 원하는 간절함을 알아서 대책을 강구했다. 이 세종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세종이 SQ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자, 제가 경영학 공부하니까 지금 켈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켈로그. 이게 농심 켈로그. 그래서 농심하고 켈로그 회사하고 합작해가지고 시리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바쁘면 켈로그에서 나온 시리얼하고요.
우유하고 타서 먹고 출근합니다. 그 시리얼 이걸 만든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켈로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출신 성분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뭐였냐? 시카고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청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장병 환자 병동에 근무를 했거든요. 시트 갈고, 시트 갈아주고, 쓰레기통 비우고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켈로그는 유달리 SQ가 높았습니다. 뭐냐? 위장병 환자들의 아픔을 자기는 파악했다 이거죠. 뭐냐?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양가도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양가가 있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음식이 있으면은 우리 위장병 환자들이 참 좋을 텐데 이 고민한 겁니다. 마침 이 사람이 쿠킹에 능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요리하는 게 취미였어요. 집에 가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위장병 환자들의 알맞는 시리얼을 개발하거든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켈로그입니다. 근데 켈로그의 SQ가 오늘 세계적인 CEO가 됐던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SQ처럼 중요한 게 또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켈로그를 정말 또 하나의 그 다른 측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인정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학장실에 나타났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학장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 시카고 대학 경영학장을 만났습니다.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여튼 이 가방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이게요, 우리 돈으로 3천억 정도 되는 돈이 가방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됐냐? 켈로그가 그렇습니다. 저같이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그 조건. 저같이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거액을 주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기릴 것인가 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교수회를 했는데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 그분을 기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켈로그 대학원으로 바꾸자. 그분 이름으로 바꾸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 시카고의 켈로그 대학원은 경영학 중에서는 유명한 손에 꼽히는 그런 대학원이 되어 있습니다. 켈로그.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SQ를 갖다가 이제 잘 개발해 놓으면 고영란 선생님 SQ가 높아지면 아무리 켈로그처럼 되시면 한 가방 싸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전남도 예술대로 가시겠죠? 학장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 고영란 대학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저는 오늘 시간에 좀 놓쳐버리기 쉬운 것들 잘 알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공감도 형성될 수 있겠고 아 그래 맞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좀 상통하지 않은 은창수제가 좀 강의하는 말했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 강의하는 데 있지만 이 사람의 경쟁력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세 변이 같은 삼각형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삼각형을 그려보라 하고 인간 조직형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정삼각형의 가장 밑변이 바로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인간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화살표가 조직으로 가고 그 조직이 경영으로 가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3일치라 했잖아요. 이게 몸은 하나인데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존재했다고 했을 때 뭐 여러 학설이 있겠지만 쉬운 얘기로 우리 하느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이 혼자 살아보기 힘들어서 하느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갈비를 취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사람이 이브잖아요. 이게 아담이 혼자였는데 아담과 이브가 되면서 인간이 둘이 되면서 이게 바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도 둘이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조직이잖아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의 인류의 기본적인 첫 번째 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이브가 만드는 가정입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많은 조직을 만들고 없애고 세우고 그렇습니다. 인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무슨 그 기러기 줄지어서 날아가요? 개미 줄지어서 일을 해요? 조직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능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 가입하고 조직을 탈퇴하고 이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능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조직에 가입되어 있고 수많은 조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조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는 것들 다 조직의 성과로 나오는 산물들입니다. 그 다음 교통수단 다 조직이 만들어 놓은 수단들입니다. 직장 조직입니다. 끝나고 나서 동창회다, 동호회다, 네?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을 다 가입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치유 인문학이 프로그램 하나의 조직입니다. 우리 조직의 멤버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혜택을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조직에 가입하고 나는 것은 조직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기업 같으면 체험했는데 그 사원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페이를 했느냐, 코스트잖아요, 비용이잖아요.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헌하는 것에서 비용을 빼보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헌도보다도 비용이 높아져 버리면 코스트 커지면 그 종업원 그 근무를 못 하잖아요.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사실 살아가거든요. 이 조직이 이제 경영으로 갑니다. 이게 경영 와가지고 그 경영이 이제 인간이 오는데 기업을 또 조직을 가정을 그러니까 경영이 참 편합니다. 가정 경영이죠. 가정 경영. 우리 가정학과에서는 가정 경영이라고. 행정학과에서 행정권의 경영입니다. 행정하지만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도 성진희 교수님이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겁니다.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람 문제예요. 사람.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낼 것인 인간 문제로 결국 귀착이 되더라고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나 경영관리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인간 조직 경영이 굴러갈 때 환경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것도, 예? 뭐, 가보셨지만, 피라미드라든가 말이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이건 매니지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경영시스템이 가능했다.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끔 엮었기 때문에, 예? 매니지먼트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성서에도 바이블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모세가 정말 모세 장인이 이드로인데요.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드로 장인이 모세한테 그렇게 사람만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사안에 따라서 모세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만 해야지 사사건건 부부싸움 하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결해주면 언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정말 중요하고 예외적이고 이런 것만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내용 나옵니다. 1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 500명, 100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제1선의 관리자 10명, 군대로 말하면 분대장입니까?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의 슈퍼바이저가 관리자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2선, 3선, 4선은 넘어. 모세는 제일 뒤에가 있어가지고 스크린 대고 걸러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 어드바이스를 갖다가 이드로가 합니다. 제가 봐서 이드로 장인은 대단한 경영학자입니다. 이게 말하면 우리 사람 사랑하는데 매니지먼트는 있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위대한 축조물도 마르자노산 피라미드도 바로 우리 매니지먼트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경쟁력이다. 이게 제가 작년 말에 쓴 책인데, 여기다 디지털 시대를 제가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실린 글은 책도 이제 얇은 분들은 300페이지가 안 되니까 그 행간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책이 길면 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퀴즈를 내가지고 마치신 분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푸카라차 노래 아시죠? 라푸카라차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책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세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예, 노래 하셨으니까 책 드렸습니다. 박수. 근데 라푸카라차가 바퀴벌레인지 모르시죠? 예? 라푸카라차가 바퀴벌레거든요. 이게 그 멕시코의 노동요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농민들이 왜 자기를 바퀴벌레에 비유를 했는가? 이게 스페인이 와서 점령해가지고 핍박받다 보니까 바퀴벌레를 자기를 비하했냐?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는 인내, 그걸 갖다가 비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공룡과 바퀴벌레를 같이 올려놓은 것은 아까 환경 문제 얘기했는데 부단한 환경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룡은 결국 여러 가지 공룡이 지구에서 없어진 이유가 학자들 보니까 15가지가 넘더라고요. 50가지가 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공룡이. 그래서 이 공룡이라는 놈이 워낙 초식동물의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게 엉덩이를 꼬집으면
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되는데 이게 5초 걸렸다가 몸이 워낙 커가지고 그게 더디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라쿠카르차의 지금 바퀴벌레는 아시다시피 이 주라기시대 때 같이 살았던 동물들인데 주라기시대 때 지금도 우리가 새 아파트 이사 가서 따라온 게 바로 바퀴벌레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특히 기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 예, 우리가 어쩝니까? 뭐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얼마만큼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살아남느냐 이런 그 유명한 나일의 얘기죠. 그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조직을요 쪼개잖아요.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슬림화한다고 그러는데 날씬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대진 조직 가지고는 우리가 관료화 된다고 하잖아요. 조직 커지면 의사결정이 경직돼요. 네? 굳어져요. 또 탑다운 방식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때 그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삼성그룹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자기한테까지 올라오는데 도장이 수없이 많이 시켜가지고 시간이 보름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미 배때는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현안이 생기면 자기 방으로 다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도장을 받았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계층의 하이라키가 길어진 겁니다. 관료제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탑다운에서 이 계층을 단축시킨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지혜입니다. 이게 뭐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네. 개미처럼 일하자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지금 해석은 배짱이가 노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탤런트가 노래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올인해가지고 자기의 특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결국은 그 분야에 어떤 탑이 되는 전문가수, 전문성을 갖다가 키운 스페셜리스트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다 일하는 제너럴리스트고 이 배짱이는 자기 전문성을 갖다 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또 황병기 교수 가야금의 대가 작가셨지만 그분의 자서들 보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좀 감명을 받았는데 땅을 팔 때 깊이 팔려면 뭐 샘을 파도 좋아요. 깊이 파려고 하면 넓게 파야 한다. 그러면 넓게 파야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넓게 제너럴 하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지. 그냥 스페셜리스트에서 한 분야만 이렇게 파고들면 되겠느냐. 말하자면 넓으면서 좁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T자로, T자. 제너럴리스트가 되면서 깊이 있게 가는 T자형의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그게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말씀드렸으면 제 밑에 그 경영 마인드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하거든요. 땅에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경영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30명 안에 30명이 전부 가져야 할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구마모도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구마모도 대학에 제 제자가 있어서 거기다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 제자한테 이 구마모도에서 잘 나가는 기업, 일본 기업 한번 소개시켜줘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구마모도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쪽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일본 그 회사 사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원들은 경영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귀가 파직됐습니다. 경영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영 마인드 무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 회사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전자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주 미세한 그 전자제품이죠. 근데 계속 제품이 불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량을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회사 현장에 있는 말단 여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회사 통근버스를 탄 겁니다. 타고 오는데 마침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앞에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있으니까 기차가 쫙 거기서 이제 통근버스가 쉬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시 출발했는데 그 여사원이 버스 뒤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알았다 했어요. 알았다. 그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뭘 알았냐? 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불량이 나는지 알았다. 뭐냐면 그 공장 앞으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보면 그래 괜찮은 거리예요. 그 정도는. 근데 유심히 보면요. 미세한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니까 그 기차가 지나면서 생기는 진동으로 우리의 부품 조립에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기차 길하고 회사 그 사이에다가 연못을 팝니다. 물을 담습니다. 그래서 기차 진동을 물에서 흡수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현저하게 분량이 줄었습니다. 그 일본 사장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게 경영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고민은 제가 합니까? 부장만이 합니까? 과장만이 합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말단의 여사원이 해결했습니다. 이게 경영만이 아니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네. 그래서 경영만이 주인의식이다. 이게 하나같이 우리 회사, 우리 구성원이 돼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경영 마인드다. 제가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고객만족에서 까다로운 직장에 발전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본의 전자제품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일본의 소비자들이 아주 까다롭다. 철저하고. 그래서 청소기 만들어서 일본 시장에 내고 미국 시장에 내면 미국에서는 그냥 날개같이 팔리는데 일본의 소비자들이 꼼꼼해가지고 자꾸 지적하니까 클레임 오니까 그래서 발전했다고 하는 레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발전해 갈 때 미국 기자가 와서 레포트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이유를 알았다. 한국의 자동차 고객들이 정말 까다롭고 철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 때 그 우리 자동차 탱크에다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가득 채웠는데 출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런 고객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출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이건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는 발전했다. 이런 레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원을 제가 잘 가는 영웅동에 식당 사원을 저렇게 써줬습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예?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날. 그리고 이제 기왕에 이제 사원이 나오니까 뭐 잘된 가운, 교훈 뭐 이런 거 없을까? 봤더니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게 아까 SQ에서 우리가 정말 표방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방주 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 교훈인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그 학교 출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걸 보고 찍은 겁니다. 광주에 있습니다. 진짜 화정동에 있습니다. 광덕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안 계시죠?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진에 그 다산초당 있는 데 가면 그 앞에 그런 그 비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운입니다. 이게 동태전 의견을 하고요. 기록하기를 좋아라. 저는 이걸 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500권을 넘는 저서를 냈는데 얼마나 메모를 잘했을까. 제자들한테 메모를 기록을 시켰을까.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이 정말 잘된 가운 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에 우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를 세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해 A회사, B회사, C회사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성적이 똑같았습니다. 홍길동이나 계약순위가. 그런데 각기 가는 회사가 달랐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 이제 만나보니까 10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홍길동은 인재인데 기업에 재산이 돼 있었고, 이도령은 인재는 있는데 자리만 지키는 인재가 됐고, 김갑순이는 기업에 재앙을 주는 인재가 되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인재 관리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조직의 격차가 됩니다. 기업의 격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우수한 사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 있느냐, 그게 격차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 격차를.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인재 격차가 조직 격차고 지방 격차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대구나 부산보다도 서울보다도 지역 격차의 갭이 커지는 것은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격차가, 또 광주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 격차가 타 지역보다도 갭이 커지면 결국은 지방 격차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인재의 역의 유출입니다. 이게 인재의 역의 유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자녀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시대 살아왔고, 근데 저는 1969년에 전남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으니까, 경영학과에 그 시대 그 상황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학비싼 서울대학을 못 가면 요즘 말하는 연고대 수준은 갈 수 있어도 엄청난 등록금 하숙비 때문에 엄두를 못 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대로 지방에 하나씩 있는 군립대학을 온 거 아닙니까? 각 대학에 군립대 하나씩 있는 거. 그래서 그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광주를 봐도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포스트의 기관장들의 그런 그 지역대학의 그런 그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연재 역유출 현상들이 갈수록 심화돼가지고 80년대 달라지고 90년대, 2000년 달라지면서 너나나 없이 인서울, 그 인서울 만들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서울상대, 서울대학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도 좋다.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도 좋다. 그럼 수도권 천안 밑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대학들이 지역 유수한 대학들이 차분히 유출이 되고, 우리 강동환 총장님 계시지만 정말 우리 지역대학의 인재 역유출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지역의 격차를 낳는 주된 요인이다. 이런 그 안타까움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과 의욕의 함수로 썼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면 10까지 가잖아요. 의욕이 충만하면 10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의욕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5입니다. 이 아웃풋이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워크로스, 열심히 일하는 말입니다. 예? 성실해요. 성실한데 그래서 의욕이 10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되고요. 10 곱하기 5, 50이에요. 내두로는 접니까? 썩은 고목입니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5예요.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스타, 형의 이제는 능력과 의욕이 겸비된, 그래서 10 곱하기 10, 100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타일의 인재가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프로블럼의 현재를 갖다가 스타일로 키우고 성실한 사람을 스타로 키우는 일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신장시키고 의욕을 고치시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두도 낳고요. 능력도 안 되죠. 의욕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드랍시켜야 돼요. 대두도.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능력과 의욕은 안 되는데 잘하는 게 있어요. 무엇에 강한지 아십니까? 3면에 강합니다. 3면. 3면이 뭡니까? 학연, 혈연. 또 하나 뭡니까? 지연이죠. 그래서 서바이벌하기 위해 상하기 위해서 다 동원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네? 뭔가 봤더니 골련이 있다죠. 골련. 골프로 맺어진 인연. 또 잘하는 게 있다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흡연.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요새 워낙 끈끈한 유대가 맺어져가지고 그게 또 경쟁력이에요. 이런 인포멀한 요인들이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노동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 이제 기업원에서 입장에서는 사람 써가지고 내보내기가 힘들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논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이 대두도 문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사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근데 리더는 내가 어떤 공식적인 포멀한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리더와 난 리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사결정의 연속성 하에서 살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의사결정하면서 삽니다. 이게 그래서 의사결정에 최면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다고 하면 내가 리더가 되는 거고요. 영향력 행사를 받았으면 나는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또 식당을 메뉴를 선택할 때나 식당을 고를 때 어느 식당 가지? 뭘 먹지? 그럴 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내 동료, 내 아들 자식, 내 아내 순간순간 다 의사결정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리더와 팔로우 관계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공식적인 조직에서 리더가 바로 모티베이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 세 가지를 갖다 갖고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 쪽에서는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모티베이션 하나, 커뮤니케이션 하나, 리더십 하나, 이 배울 정도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게 이 모티베이션입니다.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강의한 말미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즐겼었던, 예수님은 그 많이 비유해서 비유법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례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통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티베이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보시면요, 식당에 가보면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좀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서빙하는 직원들한테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느냐, 의욕이 고취되고 있느냐 알아내는 그 차이거든요. 제가 A라는 식당을 갔는데 정말 서빙을 열심히 해요. 네? 그러면 고맙잖아요. 그러면 매상이 좀 올라가요. 근데 그 서빙하는 여직원이 교수님, 제가 오늘 중에 쏠게요. 저쪽으로 가더니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들고 와서 딱 놓고 요건 제가 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고맙잖아요. 주인이 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더 먹게 되잖아요. 그거 보니까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이 좀 올라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시는데 10만 원만 넘어가면 권한 위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10만 원 넘어가면 네가 알아서 맥주 한 쏘면 네 재량이야. 네? 이게 이제 파워를, 임파워먼트, 파워를 주는 겁니다. 권한을. 이게 기가 살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일할 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안 되는 식당은 서빙하다가 힘들면 사이다 한 잔 먹고 싶어요. 주인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저 손님이 정말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 해주는데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열심히 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모티베이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모티베이션 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이런 쪽에서 모티베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국 토란 생산량의 65%가 어디서 나오냐 아십니까? 우리 전남의 곡성군에서 나옵니다. 제 고향이 곡성에서가 아니라 곡성군에서 나오는데 우리 곡성군께서 저걸 갖다 아주 그 토란의 주 생산지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토란 소주를 개발해서 도란도란에 마음을 나누는 소리. 근데 이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보고 다른 거 다 하면 안 돼. 저 글자가 틀리잖아요. 글자가. 저 한자 보셨어요? 입구에 휘가 3개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말하고 3개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한자 섭자를 찾아보니까 소곤소곤거릴 섭자. 우리 섭취할 때 그러니까 입구가 들어갔으니까 소곤거릴 섭자. 이렇게 대화를 아는 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od gave us one mouth and two ears. 신이 우리한테, 하느님 우리한테 입 하나하고 귀 둘을 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는 둘로 들으라.
이거 이제 우리 대화의 기본인데, 아니, 여기는 3배로 들어가네. 정말 이게 경청이네, 경청. 경청의 지혜를 원하는 게 도란도란 토란수. 제가 보니까 이 토란 소주 맛도 좋대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지역 농산품도 좀 활용을 해주고, 예? 그래서, 성 교수님, 우리 종각 파티 때죠. 제가 도란도란 소주 갖다가 한번. 예. 나 지금 귀 세개하고 들었습니다. 기세야 어디서 한 개는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예, 마음의 귀 아주 명답입니다. 마음의 귀까지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지금 의사소통 기본입니다. 이게 대화가 기본이잖아요. 정말 좀 사람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대화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새벽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세미나 있고 뭐 포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집사람이 꼬박꼬박 아침을 먹고 가라고 합니다. 새벽에 나가도.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 밥상 차렸는데 막 쫓기죠, 제가 이제 그날. 근데 여기 유심 내다 보니까 젓가락이 짝짝인 거예요. 젓가락이 짝짝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 제가 투명스럽게,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젓가락도 제대로 못 넣냐? 이 말을 했다. 새벽까지 일어나서 밥 해주니까 젓가락 좀 잘못 놨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럼 먹지 마. 대번에 이제 오잖아요. 아니 당신 나한테 예술가 했잖아.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 넉넉할 때 젓가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짝짝인 젓가락을 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예술이야. 그때 하루하고 이것도 못 넣냐 또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가장 대화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가지고도 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런 사례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게 의사소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사람에 비유해서 그 사람이 혈색이 좋고 건강하면 그야말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황태주 원장님 뒤에 의사 와 계시지만 얼굴색이 좋아진 겁니다. 얼굴색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근데 우리 조직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조직으로 말하면 결국은 이것도 조직의 소통이 잘 되면 그 조직이 건강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서번트 리더십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리더십 많이 있잖아요. 리더십에 저서만 해도 뭐 1000건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봐서는 그래도 요즘 현대를 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고 많은 리더십 가운데서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기원을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천주교에서요 성제수리를 가는데 이제 여행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포트가 따라붙었습니다. 짐꾼이. 그래서 한 일주일 그 짐꾼이 짐 다 나누고 여행 스케줄 뭐 이렇게 조정하고 아무 불편 없이 여행을 잘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 포트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서번트가 됐던 사람이 천주교 종단의 고위 성직자였다는 거죠. 고위 성직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번트 리더로서 리더십을 갖다 보여줬던 거.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옛날과 달랐어요. 옛날은 그야말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살아오면서 군사문화, 회의적인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일사불란 그런 어떤 근육질의 문화가 지배를 했잖아요. 남성으로서. 그게 이제 리더십이다. 파워풀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드라이브하고 그래.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프트한 리더십. 부드러움이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드러운 리더, 소프트한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런 교훈을 많이 해요. 근데 또 혹자는 그럽니다. 요즘에 남성이 여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강점을 담는 겁니다. 소프트한 스킬, 친밀하고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는 그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 남성이 소프트한 리더십을 닮아가는 거지 남성이 여성화 되는 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오늘 정말 모티베이션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그냥 모티베이션 시켜주고 있는가? 의욕을 쏟아주고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 에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진을 바로 해가지고 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뭘 원하는지 보자 이거지.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의 그 롤 모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간 존중이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간을 경시하는 게 안 돼요. people first입니다. 사람 먼저. 그러잖아요. 인간 존중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의 신뢰 또 인재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권한유형이라든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참여 경영을 해줘야 돼요. 열린 사회에서 열린 조직을 가지고 열린 경영. 열렸다고 하는 것, 오픈됐다고 하는 것이 왜 열린 음악회가 인기가 있습니까? 열린 음악회, 열린 사회, 열린 사람, 오픈 마인드. 이런 부분에서 참여 경영이 필요한 그런 기반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얽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 관리를 좀 괜찮아요? 여러분 항상 시간을 잘 지켜줬지. 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시간 좀 안배를 좀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참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존경받는 조직인데 조직을 바꿔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먹는 가장 쉬운 가장 기본 단위 존경받는 가정에서 살아가기 이렇게 바꿔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존경받는 기업, 직장, 일터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기업의 요소들을 쭉 서베이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저 세 가지로 귀착이 됐습니다. Firm, Pride, Trust. 저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존경받고 장수하는 기업이더라. 이런 그 연구 레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기업이라니까 뭐하지만, 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자, 집에 재미가 있냐? 우리 집에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다. 응? 왜 신혼부부가 집에 빨리 가느냐? 펀 때문에 그렇잖아요. 펀. 이제 권태기 오면은 어쩝니까? 펀이 없잖아요. 네? 늦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의 펀 매니지먼트, 펀 경영이 있는 게 그겁니다. 펀 경영. 이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재미가 있으면 기다리게 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요. 아침에 6시, 7시 되면 출근해버리니까 그 회사의 수익 회장님 왜 이렇게 빨리 나오십니까? 예? 좀 천천히 나오시고 빨리 나오십니까? 정 회장님 답변이 어이 나 그냥 가슴이 설레서 그냥 가슴이 설레서 이 회사에 가서 자기 꿈을 갖다 실현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간절함 설렘 때문에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이 있으면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렇잖아요. 골프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냥 골프장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설렘을 안고 사는 거죠. 네? 그 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프라이드 근기가 있는 게 우리 기업 이게 있느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우리 구성원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된다. 신뢰가 믿음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유명한 사례를 중심으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저가항공입니다. 저가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항공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저기 나와 있는 로열 트레슨이라는 책에서 지금 인용이 된 겁니다. 홀리고 사로잡고 열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책이. (9.11) 테러 때 유명한 미국의 큰 비행기 사고는 다 승객들이 격감했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사의 승객들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고객분만이 적고 종년만이 기울느냐?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느냐? 그 노하우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로 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켈러 회장이 어떤 분이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 승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겠지 않느냐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고객 만족하면 외부 사람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 고객입니다. 내부 고객. 우리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객이 먼저라는 거죠. 네? 외부의 고객만 만족시키지 말고 그러려면 먼저 내부에 있는 고객한테 만족을 줘야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멤버들한테 만족해야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고객 만족이냐. 그건 형식이지. 그냥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켈러 회장은 구성원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어느 날은요.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막 회사 내부를 휘젓고 다닙니다. 회장이 마이클 잭슨이 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이럴 때는 그런 겁니다. 구성원의 만족을. 이게 이런 그 펀을 주기 위한 단적인 예가 자기 신분 따지고 고상함 따지고 품격 따지면 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내부고객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승무원들이 승객들한테 만족을 주더라. 재미를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펀이 있다는 게 승객들이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어 그 비행기 타면. 이를테면 그 비행기를 타면 멘트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용자들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멘트가 나오네요. 승객 여러분, 담배를 피실 분은
특별실이 마련됐습니다. 특별석은 비행기 위에가 있습니다. 비행기 위에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또 영화도 상영되거든요. 영화 제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도 멘트를 막 생각되고 있잖아요. 또 비행기를 딱 타고 올라가면 커튼이 이제 창가에 커튼이 들어가면 커튼 뒤에 승무원들이 숨어 있다가 생각해 보면 커튼이 쫙 열고 얼굴이 딱 내립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웃습니다. 충격이 오고. 예? 그리고 이제 앉아서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곧장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간공이 비행기가 조그마하니까 그 승객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예? 승객 여러분, 구두를 벗어보세요. 벗잖아요. 스타킹이나 양말에 구멍 나신 분 앞으로 나오라고. 요즘에 양말이 좋아서 구멍 별로 안 나시면요.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구멍이 큰가? 그분한테 상품을 주는 거예요. 여자 승객들 위해서 핸드백 내려보세요. 립스틱 개수가 제일 많은 분 나오라고. 그러고 보면 많다고 보면 개수 세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식의. 예? 어떤 날은요. 우리 가방 넣는 비행기에 직관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가방 넣는 거. 비행기 위에 앞에 놨다고 하죠. 뭐라고 해요, 위에. 가방 넣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실험이라고 실험. 그런다, 지금. 가방 넣으려고 그걸 딱 내렸더니, 그게 여자 승무원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충격요법이잖아. 그렇게 해서 펀을 주는 거예요. 펀을. 이제 비행기가 이제 딱 착륙을 합니다. 예, 소프트 랜딩하면 좋은데 연착륙하면 좋은데 우리 비행기 타고는 어떤 조종사는 대량 침몰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자 승무원이 안내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방금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기장한테 여쭤봤습니다. 기장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기장한테 여쭤봤더니 부기장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주공항의 아스팔트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생각이 푸는 이게 이제 펀을 주는 이 회사의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여기 SQ를 내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잘 어울리고요.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채용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SQ는 인재. 그래서 우리 국내도 지금 대기업들이 SQ형의 인재를 많이 뽑습니다.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 그래서 오늘 대기업에서 그랬다잖아요. 연수를 하는데 스카이대학 출신이 아주 우수한 1등으로 들어온 사원이었는데 연수를 받는 종에 3박 4일 연수해서 그 친구가 잘렸습니다. 1등 자리가. 왜 잘렸냐.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 친구가 모기가 막 걸리던 것이다. 이게 가래가 나왔는데 그 가래를 정수기 옆에다 뱉었다는 거죠. 이 배려를 모르는 친구다. 예? 이러면 요즘에는 그런 거 패턴 이게 능력이다. 이게 자긍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래서 실수를 관용할 수 있는 회사.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실수에 관대한 기업 문화가 되는 거예요. 또 사고 쳐버린 데가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실수의 문화가 관대한 그런 회사.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유머나 그런 있던.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머 센스가 있다 없다 그것도 노래마름이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보시면 얼마나 많은 유머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10가지 유머를 한다. 그러면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유머를 쪽지를 가지고 써와가지고 하루 생활하면서 사원들한테 10개 유머를 해보는 겁니다. 또 어떤 밑에는 요 칭찬 인쇄까지 해야 되니까 그 동전 10개를 아침에 이쪽 오른쪽 호주에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칭찬 10번. 사원들, 그래서 특히 사기가 저하됐거나 침울한 사원들한테 칭찬을 주면. 그래서 저녁에 퇴근 때는 이 동전 10개가 이쪽에 와 있는 이걸 넣어야겠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내부공이죠.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 건지. 정말 그래서 이제 미치도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거기 지금 역체험박람 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체험박람회는 흔히 있지만 역체험박람회 이게 뭐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근무했던 사람이면 인재다. 우리가 삼성에 근무하면 인재다 하는 것처럼 여기에 근무했다면 인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능력 발휘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 역체험박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그러잖아요. 나 잘 모르겠다. 상사가 부하한테 나 잘 모르겠다. 실수했다. 도와달라.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건의는 사들하고 있는 회사.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펀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신뢰인데,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가장 마지막에 천하 통일의 독고가 이에야스의 두견제 사연이 있잖아요. 이게 오사카 성에 가면 있는 사연들입니다. 그래서 독고가 이에야스가 통일했던 그런 그 비법이 두견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다가 이제 인내하고 그게 이제 신뢰 기반이 돼가지고 갔다는 그런 사례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신뢰 관련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조엘의 창인데 실제 아이와 유로 보면은 이거잖아요. 자신이 이제 아이예요. 타인이 유예요. 근데 이걸 갖다 유심히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상대방도 나를 잘 알아요. 그럼 서로가 잘 아니까 이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몰라, 나 자신을. 근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네. 네? 여기는 내가 예전에 블라인드요. 그리고 여기 히든 숨겨져 있어요. 네?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몰라. 또 여기는 서로가 몰라. 네? 이런 네 가지의 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를 쌓는다고 한다면 바로 열린 영역이 아니에요. 오픈된 영역이 넓어질수록 이게 열린 영역이 커질수록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서로가 잘 알아야 오해도 안 생기고 불신도 없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된 영역을 키우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아이고. 네? 이 피드백하고요, 이제 자기 노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몰랐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니까 내 자신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네? 내 부하가, 내 상사가, 내 아내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니까 이런 거 좀, 그죠? 피드백을 해주니까 내 자신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노출은 뭡니까? 나를 오픈시켰더니 부하가 나를 알게 되더라.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상사 유형 가운데서 크렘린이 있어요. 자기는 부하한테 이만한 약점도 안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상사 크렘린, 도대체가 저 속이 뭐가 든지 모르겠다. 이런 상사는 자기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완벽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한테는 접근이 되겠냐고. 아니죠. 참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아, 내 상사, 저 친구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약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가서 상의도 하고, 머리도 맞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오픈을 많이 시키면
신뢰가 쌓인다. 예? 이게 안 되니까 열린 창이 줄어들수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키우는 방법이 그 피드백하고 자기 노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드백 얘기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드백에 얼마나 약하냐. 예? 단적인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하원 날 문자 주고 카톡하고 예? 또 전화하고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해보면 문자를 씹고 전화 씹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신속한 리스폰스를 하잖아요. 신속한 피드백을 해줘요.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대입에서 보면 저 친구가 왜 문자를 씹지? 한 번 더 해봐. 또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불신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의 큰 그 장벽을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필요하고요. 이게 저는 택시를 탈 때요. 택시를 탈 때 피드백이 없는 기사. 우리 운전기사들 어떤 기사는 피드백 잘하잖아요. 전남대 갑시다. 아, 예, 전남대요? 그러고 이제 가면은 전남대 도착지점에서 제가 차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묵묵부답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요리 봤더니 인상이 항상 문제예요. 그 사람은 5,900원 걸려 끝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멋진 삶을 살려면 이게 피드백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정도가 특별히 좀 잘하고 계시지만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남도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미에도 썼습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 후손들이 강전남의 우리 후손들이 전라도에 태어나기 잘했다. 전라도에 태어나기 잘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천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남대학을 37년간 근무를 하고 정년 시점에서 광주 전남 연구원장으로 자격제가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싱크탱크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말이 남도거든요. 남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도입니다. 예? 유홍준의 그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남도 답사 1번째 강제 있잖아요. 남도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강전남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가지고 유턴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고향이 어디지? 그러면 아버지 고향이 광주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광주라 그러지 자기 고향이 광주라 뿌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좀 새겨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2018년에 2년 전에 전라도 청년이 돼가지고 공동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를 펼쳤는데 이때는 광주, 전남, 전북까지 그러니까 전라도잖아요. 이 세 개 권역이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갖다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지만 특히 전라도 천년사를 다시 쓰자. 전라도가 잘못 인지되고 왜곡되고 인식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쓰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업받은 신라 천년사가 경상북도 중심돼가지고 천년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후에 우리가 전라도 천년사를 지금 내고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걸 지금 착수하려 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전라도 천년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2018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전. 전라도 천년인데, 참고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고려 현종 9년이에요. 1018년이에요. 1018년에 그 현종 9년에 전라도 침례에 처음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1018년 고려 현종 9년을 말하는데 이때 전라도가 처음 사용돼 가지고 2018년이니까 1000년 됐잖아요. 그래서 1000년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의 1000년, 새 1000년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잘 꾸려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쭉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전라도 이전에는 우리 강남도 뭐 해양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강 이남에 전라도가 강남도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해양도입니다. 해양도.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바다해자 바다양자가 아니고 변양자입니다. 변양. 해양도로. 그래서 해양도시가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해서 무슨 광주에 해양도시가스가 있지? 라고 할 겁니다. 그 해양은 바다해의 변양자 해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라남도를 지칭하는 해양. 이게. 그래서 자고로 우리 전라도 전남은 바다가 많았고 그 다음에 햇볕의 양이 많았다. 그래서 가장 전남이 태양광의 적지입니다. 태양의 햇빛이 가장 많이 든 지역이 해양. 이제 그 뒤에 이제 전라도가 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경상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100년, 200년 더 300년, 400년까지 앞섰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들어와가지고 전라도 남도로 바뀌는 이 과정들이 지금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986년에 이제 전라남도로 갈렸다가 1986년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광주 직항시가 분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의미를 어떤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어떤 광주시를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켜주자.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 직항시 수준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행정적인 대책을 좀 갖고자 그게 나온 거고 그 이듬해 이제 송정 광산군이 직항시 편입이 돼가지고 오늘의 지금 광주 광역시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얘기가 쭉 되냐면 이제 광주지방이 분리되고 나니까 왜 도청이 광주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도청이 가야 한다. 이걸 지난 1993년에 YS가 기념축사에서 도청 이전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 되니까 그때부터서 이제 전남도에서 우리가 도청을 서로 가야겠다. 동부권, 서부권 하나 나중까지 하죠. 여러 지역에서 도청의 적지라고 나오니까 그 당시 우리 하경만 지사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을 빚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시도 통합 논의를 펴게 된 겁니다. 시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모처럼 광주가 광역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광주에서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2년 가서 한 번 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의치 않다가 시도 간의 그런 갈등들이 이제 쭉 참여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잘했던 게 뭐냐면 나주감의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빛가람 혁신도시. 이게 이제 시도 상승의 작품인 겁니다. 전국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전국의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우리는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따로 있습니다. 대구, 경북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는데 우리 광주에 하나, 전남에 하나 있을 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하나만 하겠다. 대신에 한전을 주라. 한전을 주라. 세계 글로벌 기업 한전을 달라. 그러니까 한전의 군침을 흘리고 있는 부산, 대구 이런 쪽이 전부 나가 떨어졌어. 공동 혁신 도시가 건설되면서 이야말로 광주와 전남이 상승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만들어진 게 지금 나주 빛가람 혁신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빛, 강의 가람, 영산강의 강. 그래서 빛가람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이 16개가 들어오고 인구가 3만이 넘는 이런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인증을 하겠다. 예? 그래서 혁신도시를 시즌2로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겠는데 기존에 아직 가지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2차적으로 균형 맞추면서 이전하겠다.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시도 간에 또 협의하고 같이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 그 2014년부터서 시장 전남에서 후보들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상생발전위원회 만들고 이분들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상생 공약을 해가지고 이낙연 지사죠 당시 그리고 윤장현 시장 이 시절부터서 상생발전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지금 이슈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몸담았던 광전남 연구원이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2남도학습이라 해가지고 서울에 그 남도학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영등포 은평구에다가 이제 그 제2남도학습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도 함께해서 만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도 이제 시도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생협력하고 역지사지 정신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많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광주남이 지금 이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장 최근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지금 서인계공화국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서인계공화국이 갈수록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서인계공화국의 인구가 51%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그 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80%가 넘습니다. 예, 이건 바로 경제 활발한 그 인덱스를 갖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100대 대기업의 74개가 수도권에 가 있습니다. 서인계공화국에. 수도권이 이제 문제는 또 갈수록 광역화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인경을 거치지 않고 충청권으로 또 강원권으로 확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블랙홀 현상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충청도, 강원도 빨려가면 남은 것은 남부권에서 우리 호남권하고 경상도, 영남권하고 여기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남부권으로 이어지는 이쪽에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달빛 동맹이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구 달구벌, 빛고울 그래서 달구벌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고용정보 통계를 보면 이제 전남 22개 시군에서 18개가 앞으로 향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 광주남 합해봤자 300만이거든요. 광주 150만, 전남이 뭐 180, 190 하지만 300만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갈수록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도생하고 상생하지 못하면 뭘 하겠냐. 규모 경제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 합하면 500만입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800만입니다. 근데 가장 명세하죠. 우리는 전북까지 해야 500만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사에 갈등하고 이해가 상충되고 그러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예?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오사카 시하고 오사카 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통합을 시도했다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2020년 올 11월에 다시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근데 이번엔 여건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지금 문제, 유럽은 유럽대로 세계 각국에서 통합을 위한 몸부림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광전남이 이렇게 손만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통큰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시도 간에 지금 통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비근한 예로 대구 경북 사례가 우리한테 하나의 큰 그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이미 얼마 전에 공론화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대구 경북이 통합하겠다. 그래서 2022년 선거 때 대구 경북을 하나의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만 시장에서 없애고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에 한 사람의 수장만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갖다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이번 인문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 또 이렇게 어프로치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실한 그런 이슈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하나의 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아무리 뭐 다른 말씀을 드려봤자 현실적으로 우리 고미안 우리 철학 교수님들 또 사각들의 얘기에 제가 뭐 부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해법을 우리 발로 뛰는 현장에서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논리 이런 쪽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보니까 한 9시 20분이 좀 넘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일단은 제가 마감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얘기 듣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